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 8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학산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오늘 새벽에 진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밤에 전국적으로 몇 건의 큰 불이 발생했고 최근 유난히 산불 소식이 늘어나고 있죠. 화재가 잦아진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산불 증가의 근본적 원인 온난화를 꼽습니다. 시작은 담뱃불이나 방화 같은 실화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평균 기온 상승, 또 건조한 날씨에 줄어든 강수량, 바람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산불 증가는 우리뿐이 아닌데요.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대형 산불은 자주 발생하는데 모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봄철에 산불로부터 우리의 살림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실천과 노력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2070년대에는 강원도에서만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는 과일 지도가 최근에 발표됐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농수산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훈입니다. 계절마다 입맛을 돋아주는 제철 음식이 있죠. 이 중 4월이 제철인 산나물인 이것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겨우내 뿌리에 저장된 영양분이 가지 끝 새순으로 맺히며 초록색을 띠고 있죠. 보통 순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채취하는데요. 덜 자란 것은 먹을 게 없고 너무 자랐을 때는 질겨져 먹을 수 없죠. 어느 부분에서 자랐냐보다 언제 채취했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뚜뚜루룹 뚜뚜루룹 뚜뚜루룹. 이은수의 먼지가 되어인데요. 잘 들어보시면 두 글자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연산은 5에서 10cm쯤 자랐을 때 채취하고 재배용은 10에서 15cm가 되면 수확하고요. 구매할 때는 연하고 잎이 피지 않은 것, 향기가 강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물을 살짝 뿌려준 후 신문지 등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변하지 않죠. 가정에서는 밥과 김을 이용해 만든 이것 초밥 아주 별미입니다. 영양소의 총집합체, 뇌, 위장 건강 돕는 땅이 품은 보약.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드론이 진짜 많은 일을 돕고 있는데 한창 날아다니면서 일할 드론이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일입니까? 네, 요즘 농촌 곳곳에서 드론을 볼 수 있습니다. 비료살포, 병충해 방제와 예찰, 농작물 재배 면적 예측, 환경오염 감시, 산불 방제 등 용도도 다양한데요. 특히 그중에서 25kg이 넘는 농업용 드론은 농약, 비료 살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항공법상 초경량 비행 장치로 전국에 3,500여 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 미통과한 드론을 운행하다 적발이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 순번이 밀려서 이렇게 검사 대행 업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농가 그 상황 어땠나요? 네, 충남 서산에서 30여 년째 쌀과 마늘 농사를 짓는 김모 씨는 지난 3월 초 드론에 이 정기 안전성 인증 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5월 말이나 6월 초가 돼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 씨는 4월이면 서산은 물음병, 입마름병, 녹병 같은 이 한창 마늘 방제 작업에 드론을 써야 할 때인데. 결국은 인력 구하기도 어려워서 마늘밭 1,300평을 아내와 단둘이 방제를 하느라 골병이 들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네. 했습니다. 이분은 3년 전 경기 평택에 방을 얻어 합숙까지 해가면서 드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 씨는 농민이 자력으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해도 정작 정부 제도가 따라오질 못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하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이런 검사 지연은 전국적인 현상일까요? 네. 안전성 검사는 전국적으로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출연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이제 한기원을 부르겠습니다. 이곳 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4월 초 한기원에 문의를 했더니 지금 신청하면 검사 완료까지 7, 8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출자 검사의 경우는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 한숨이 나올 상황입니다. 민원인이 드론 정기 검사를 신청했을 때 제출된 서류에 미비사항이 없으면 서류 검토 기간을 빼고 일주일 내에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난망합니다. 한기원 측은 올 초 드론 업체가 맡긴 최초 안전성 검사, 초도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물량 등이 겹쳐서 일정이 더 늦어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늘려야 하는 거 말고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 이 정기 인증 검사 대상 드론 가운데 90%가 농업용 혹은 교육용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에 등록된 드론이 35,000대고 이렇게 검사 대상이 되는 25kg 이상 드론이 3,500대 정도인데 일단 검사 인원이 14명에 불과한 게 제일 큽니다. 근데 농민들을 봤을 때는 검사 방법이 진짜 불만입니다. 드론 소유자 본인이 이 인천 인근까지 직접 드론을 운반해서 검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기원에 내야 하는 검사비만 16만 5천 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 한기원에 오가는 왕복 교통비나 혹은 또 대행업체 수수료를 합하면 보통 드론 한 대당 30만 원에서 50만 원대 수준으로 이 검사료가 들어갑니다. 또 출장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관 식비와 숙박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해야 돼서 농가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방제당을 운영하는 전남 영암의 한 지역 농협 관계자는 1톤 트럭에 실어 보내거나 화물 택배를 이용한다고 해도 영암에서 인천까지 왕복 운송비만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검사를 위해서 돈이 들어갈 일이 더 있다고요? 네. 농민들은 이 검사 대기 중에 드론을 세척 정비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업계 관계자 한 분은 자동차는 세차 안 했다고 검사를 안 해주지 않지만 드론은 이 빠져버린 부품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세척이 필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론도 이제 농기계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용 중에 자연스럽게 농약이나 비료가 달라붙는데 이 성분 특성상 세척하기가 매우 쉽지 않아서 농가들은 전문 업체에다 세척을 맡기는 실정입니다. 이 한 업체치고는 이 쌀 농사에 필수인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 하얗게 이제 트론에 말라붙어 있는데 농가에서 아무리 씻어도 세척이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 같은 전문 업체도 하루 이틀 시간을 들여서 세척이 겨우 지워진다 이렇게 뒷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농가들은 한번 드론 세척을 마치면 검사를 대기한 동안 사실 드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계 일각에서는 검사기관이 수도권 신도시에 한 곳뿐인 점도 그렇고 네. 농업의 계절적 특수성도 빼먹은 점도 그렇고 애초에 농산업 종사자를 고려하지 않은 이 탁상행정 아니냐며 이렇게 농업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25kg 넘는 큰 드론이니까 네. 검사를 하긴 해야 하지만 하필 그 4월에 그 넓은 마늘밭 두 분이서 진짜 방지하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속이 상합니다. 자, 기후변화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50년 후에는 강원도에서만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 이거 충격적인 얘기네요. 네, 농진청은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주요 과일 재배지 변화를 관측한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를 13일 공개했습니다. 10년 단위로 2090년까지 주요 과일의 총 재배 가능지를 예측한 건데요. 이제 우선 면적이 줄어드는 작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과는 과거 30년 기후 조건과 비교하면 이 재배지가 지속 감소해서 2070년대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배 복숭아는 2030년대까지는 재배지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 줄어들어 2090년대에는 역시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포도도 2050년대까지는 재배지를 유지한 다음에 급격히 줄어서 2070년대는 고품질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이 예측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기를 수 있는 다른 과일이 또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네. 제주가 이 주산지인 감귤은 재배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한계선이 남해안, 심지어는 강원도 해안 지역까지 올라올 걸로 관측이 됐습니다. 단감도 2070년대까지 산간 지역을 제외한 중부 내륙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 자료는 이 농진청 과수생육 품질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fruit nihhs.go.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지원 농진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장은 온난화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 적지가 줄어들 걸로 예상돼 이에 맞는 품종과 재배법 보급에 힘쓰겠다면서 과수뿐만 아니라 원예, 특용작물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도 제작해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특히 좋은 척추 윗부분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로 점점 더 떨어뜨리면서 척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꼽 뒤쪽인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바깥쪽으로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천히 흉추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꽃이 많이 졌고 주위가 온통 연두빛입니다. 변호사님 계신 곳 주변 지금 무슨 색인가요? 핑크빛이고요. 철쭉이 아름답게 피고 이야. 있고요. 예, 지금 뭐 꽃봉오리가 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만개를 한 것도 있어서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농사 짓는 그 작목들은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는 벌써 이미 모종이 끝났기 때문에 한참 이제 뭐 호박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고요. 예.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마나 뭐 이런 걸 심으려고 바닥에 이제 비닐 깔고 뭐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모내기를 준비해야 돼서 네. 논에다 물을 좀 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농사 이렇게 계절이 있는데 살면서 우리가 겪는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는 관홍상제는 계절과는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미리 준비할 네. 수도 없고 법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저한테 상당히 많이 오는 게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 재산을 처분한 게 있다고 소유권 넘겨달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신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는 이게 계약이 체결된 건지 체결이 안 된 건지 모르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웃 철봉 씨의 사례로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문자 왔쇼. 문자 왔쇼. 아이고 부고 문자구만. 마을 발전위원이신 윗동네 대인배 형님이 세상을 떠나셨구먼. 아이고 이 형님 한동안 몸이 안 좋으시다 하시더니 나가 조문부터 가야 쓰겄네. 아이고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 야, 그래도 아버지께서 편안하게 가셨어요. 근데 철봉 아저씨, 혹시요 우리 아버지가 저기 아랫논 2필지를 우리 큰아버지한테 팔았다는 야구 들으신 적 있으셔요? 아유 저기 아랫눈 얘기하는겨? 철봉 아저씨가 그래도 아버지랑 제일 친하셨은 게 땅을 팔았으면 무슨 약이라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유 나가 그 땅 알지. 아이 근데 그런 약을 나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게 큰아버지가 절 부르시더니만 제일 좋은 그 논 2필지를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현금으로 돈을 주고 사셨는데 등기를 못 넘겨받았다고 얼른 등기 넘겨달라는데 지금 금시 초문이거든요. 계약서도 없고 어찌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난 금시 초문인데 큰아버지가 그려? 뭔 일이던가. 그 논은 꼭 자네한테 물려준다고 버릇처럼 말하고 댕기시던 양반인데. 그게 말이에요. 지도 처음 들어요. 근데 큰아버지한테 아무리 물어도 논을 얼마 주고 샀다는 말씀도 안 오시고 돈을 현금으로만 줬다고 오시면서 계약서도 안 보여주시니까 답답하기만 하네요. 참말로 답답하네. 우리끼리 이럴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낫겠네. 조카 잠깐만 기다려봐. 나가 번호가 하나 있는지. 여기 있네. 이분이 아주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라는데 나가 번호를 넘겨줄 테니까 한번 찾아가서 찬찬히 상담을 좀 해봐라. 그것이 낫겠어. 야, 감사해요 철봉 아저씨. 야, 우리 철봉 씨가 바로 전문가에게 변호사 상담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건 진짜 오리무중이네요. 이게 철봉이도 들은 얘기가 없고 이 지금 부친산 당한 이 친구는
큰아버지가 일단 찾아와서 내가 샀다고 얘기만 들은 상황인데 이렇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진짜 상당히 많겠네요. 네, 그렇죠.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꼭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목적물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매 대금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매 대금이나 이 목적물을 이전해줄 시기도 정해야 되고, 이래야 이제 매매 계약에 성립이 되는 건데, 과연 그런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이제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의문이 들죠. 그걸 의사 합치라고 부르는군요. 예. 네네네. 서로 이제 어떤 물건을 팔 테다. 그리고 이제 매매 대금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합치돼야 이제 서로 물건을 넘겨주고 돈을 주니까는요. 그 부분이 꼭 동일하게 이제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됩니다. 네. 이런 사례 많이 받아보셨죠? 최근 들어서 유독 상당히 많은데요. 또 제가 이제 학교 후배도 이제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갑자기 실제로 큰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땅을 팔았다고 빨리 등기 넘겨달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서울에 있다 보니 아버지는 시골에 농사를 짓고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상담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철봉 씨도 평소에 들으신 얘기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이제 분명히 자네에게 물려줄 거란 얘기는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네. 고인은 돌아가신 후니까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얘기해 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대체로 판결이 어떻게 납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다툼이 많이 되면 네.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를 넘길 때 매매 계약서는 또 필수거든요. 그리고 또 매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어떤 물건을 사기로 했습니까? 매매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죠.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계좌 내역을 한번 내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땅을 사면서 그 큰 돈을 현금을 줬다는 건 납득이 안 가고요.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원래 있는 통장을 출금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뭐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갖다가 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이게 자료가 나오면은 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매매 계약서도 없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또는 그 큰 돈을 마련한 어떤 경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패소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받은 분들이 이겨가지고 너무나 괘씸하다고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자료가 제일 중요하고 또 납득할 만한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는 거군요. 네. 네. 큰아버지는 이제 분명히 내가 돈을 줬다. 근데 뭐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네. 주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경황도 없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족이다 보니까 네. 서로 뭐 증거를 대보십시오 이렇게 바로 말하기는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주변 분들에게 먼저 많이 확인을 해봐요. 네.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팔거나 이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조언을 구하거든요. 시가 같은 것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이 있던지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뭐 나는 들어본 적 없는데 마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가족분들한테 아니 아버지 거를 아무리 봐도 돈 들어온 것도 없고 한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문제가 되는 게 내가 거짓말을 할 거 아니야 괘씸하다 이러면서 이제 또 싸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소송을 하는데 제가 주변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면 또는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 좀 불편하시면 확실하게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놓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소송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소송에서 다투시는 게 그 분쟁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원래 자기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소송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네, 내가 분명히 이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렇게 나쁜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제 화부터 내시고 내가 그렇게 거짓말할 것 같냐는 뭐 상식에 좀 맞지 않는 막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다투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건 지금 오늘 이 사례에서는 큰아버지 쪽이니까 네.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자, 또 비슷한 사례 하나 소개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랑 가까이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좀 아버지를 생활비나 이런 걸 많이 이제 좀 지급해주고 뭐 병원비도 대주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가까이 계시던 자식이 그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또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감증명서까지 갖고 있으면서 내가 댄 생활비라든지 빌려드린 돈으로 논을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썼지만. 그 돈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그 줬던 돈이 이제 매매대금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땅 내 거니까 상속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소송을 걸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급된 돈이 시가에 훨씬 미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버지가 발급받아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또 대리 발급을 했었어요. 네. 예, 이제 그런 점을 받고 또 매매대금도 얼마로 정했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소유권 넘겨줄 수 있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해서 그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자녀가 패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매매계약들은 계약서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아주 중요하게 소송에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걸 원했던 사람이 소송을 건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네. 가져가려고 했다가 패소한 거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군요. 참,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짓말로 밝혀지는 경우가 나올 것도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혹시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닌데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거나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사기죄나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이 소송으로 이제 제기돼가지고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송으로 제기돼서 이제 소송으로 이겨가지고 이제 등기를 넘겨가면 그걸 이제 흔히 말하면 소송 사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일반적인 사기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을 속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정말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부분 유산, 상속에 대한 부분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권리자는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급한 계좌 내역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요구를 해보시고요. 요구했는데 제시하지 못하면 그냥 소송을 하시는 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봅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이 11도,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3도, 창원,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에 더욱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건조특보 속에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 위해서 오늘도 세심하게 불씨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낮부터 짙은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상 사고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에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3분입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에서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씨, 주변 연기만도 600도씨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첫째 119 신고, 초기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옵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대피 장소로는 이미 타버린 곳이나 논밭, 학교 같은 공터가 좋으며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서 민주당 꼼수 논란이 불거졌네요. 네, 국회는 어제도 관련 법안 처리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5시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열게 돼 있고 여야가 3명씩 동수로 구성하는데 이 무소속 의원이 있으면 통상 1명을 배정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법사위에 왔을 때 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어제 양양자 의원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돌연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킬 무소속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로 보이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용납될 수 없는 꼼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강력 반발했고요.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영배 의원을 다른 상임위원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는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정된 출장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공은 박병석 의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임시국회 일정 쪼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병석 의장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주미대사 근무 시절에 배우자가 미술 전시회에 참여했었다고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인 최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워싱턴에서 열린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전시 장소는 모두 워싱턴 총영사관 아니면 이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는데요. 개인 단독 전시회는 아니었지만 주미대사 부인의 이 미국 전시회 참여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모 씨는 이전에는 서울대 미대 동문 전시회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었고 한덕수 후보자도 부인의 직업을 가사라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이 미술계에서는 작가의 해외 전시 이력이 경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적하는데요. 네. 따라서 한덕수 후보자가 부인의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후보자는 얼마 전 첫 한국에서 이 최모 씨가 개인전을 했을 때 효성그룹과 부영그룹이 이 그림의 수천만 원의 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남편이 공직일 때 전시회를 하지 않았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측은 워싱턴 총영사관 로비와 한국문화원에는 평소에도 상시 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최 씨는 당시 주최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작품 한 점을 전시해 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남편 찬스는 없었다라는 것이 한덕수 후보자 측의 입장입니다.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네, 2013년 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이 유명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매년 20명 안팎의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최고 경쟁률이 6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장학금이었습니다. 연 5천만 원가량의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이고 가족수당까지 지급되고요.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미국 대학 합격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딸은 석사과정 2년 동안 약 1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는 당시 해당 장학재단의 회장이 바로 아버지 김인철 후보자였다라는 겁니다. 또 김인철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지난해 1, 2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는 국내 상위권 대학 교수 3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2명이 해당 장학금 동문으로 이 2명은 지난 2020년에도 김인철 후보자 아들 논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측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 과정에 내부 관련자들은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강원도 춘천의 한 농촌 마을 일대에 3,300여 제곱미터가량의 토지를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아니면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한동훈 후보자는 상속 이후에도 어머니가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라며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이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지은 것은 한동훈 후보자의 모친이 아니라 이 가사 도우미 부부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1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난 2017년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았는데요. 이 농지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동훈 후보자는 1998년 잠원동의 한 신축 아파트를 정모 씨로부터 사들였는데요. 이 집주인이던 정 씨는 그 해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동훈 후보자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한동훈 후보자가 정모 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는 한동훈 후보자가 정모 씨 대신 어머니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을 갚지 않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편법 증여가 되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모친이 매매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를 알지 못한다라면서도 이 매매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1,319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7,185명 줄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하면 8만 4천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08명으로 나흘째 800명대를 기록했고요. 사망자는 166명으로 사흘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만 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40%가량 감소한 11만 명대 규모로 확진자 규모는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연속 1 미만이 나와서 이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동안 이 코로나로 2년 넘게 차질을 빚었던 학교 교육이 일상 회복과 함께 정상화됩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14,000여 명으로 3월 셋째 주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학사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둠 활동이나 이동 수업, 토론 수업 등도 코로나 이전처럼 이루어지고요. 또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숙박형 수학여행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돼서요. 현재 주1회 실시하는 등교 전 자가검사는 교육청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만 실시하도록 했고요. 또 학교가 해왔던 밀접 접촉자 조사도 중단이 됩니다. 만약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고위험군 그리고 증상이 있는 학생만 검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자가진단 앱을 통한 건강상태 점검과 교내 발열 검사, 이 급식실 칸막이 같은 기본 방역 체계는 여름방학까지 유지가 됩니다. 교육부는 신종 변이나 재유행 등으로 다시 위기가 감지되면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청와대 군부대였다고요? 네, 청와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군부대에서 최근 총기를 이용한 극단적 선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지난 12일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요. 이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 소속의 김모 중사가 이 청와대와 불과 1km 남짓 떨어진 소촌의 주차장에서 이 관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사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군 내부와는 상관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청와대 인근에서 실탄 관리가 소홀했다라는 점으로 이 고인은 평소 봉인된 채 관리되는 실탄 보관함에서 실탄을 빼돌렸는데 이 수방사 측은 사건 발생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이를 폭행한 아빠가 있었는데 거의 신생아였다고요?
네, 신생아인 자식을 때려 중상을 입힌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아동학대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갓난아기인 자식의 머리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